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임용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역사학자로 말하니까 되게 쑥스럽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시고 학교도 같이 다니셨고. 80학번 같은 학번이었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때는 신학과였는데 그때 그 병영집체훈련 전방입소를 의예과랑 항상 우리가 같은 부대였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 스쳐 지나가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최고 대표위원 된 인효한 선생이랑 같은 대무반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한번 보면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근데 KJ 그 인문경영연구원은 뭐의 약자예요? KJ? 그게 우리가 원래 연대 사학과에서 중세사 하던 팀들, 이렇게 세미나 팀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원래 이름은 여말선초였거든요. 원래 그걸로 박사학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여말선초다 보니까 고려조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고려조선으로 하려고 KC로 했더니, 요즘 조선을 CH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KC가 그렇게 많은 거야. 뭐 KCC 맞아요. 네. 그래서 이랬다간 또 괜히 또 앞으로 골치 아프겠다. 네. J로 바꾸자. 그래갖고 KJ. 고려와 조선의 여말선초. 네. 우리 임용환 선생님 박사 논문이 여말선초의 정치 체제의 변혁이 아마 그 박사 논문이었을 거예요. 그런까지 하시니까. 네.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이고 방송이나 뭐 책이나 뭐 어디 하나 그냥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보고 너무 쉽게 이제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는데 비판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폄하될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폄하를 하고 안 하는 거야 또 개인의 취향인데 그렇게 폄하를 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건데 물에 누가 사랑에 빠졌어요. 네. 모르는 애들이 저거 들어가서 구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럼 나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구했지. 근데 진짜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게 보통 실력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그걸 구했다고 했거나 또는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나랑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었다. 그 뒤로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노력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힘든 노력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뭐 그랬나 보다. 옆에서 못 구하고 그러면 너 그때 왜 못 구했냐? 그건 용기만 있으면 되지 않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 앞에 그 문제가 생겼거나 사회에 어떤 처방을 제시할 때 너무 쉽게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잘못된 결과를 낳으니까 무언가를 알 때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걸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 이거잖아요. 임진왜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건 2권에 쓰기로 하고 1권에다가는 이순신 장군만 쓰셨어요. 이순신 장군만 갖고 이제 쓰셨는데 읽다가 보면 너무 선조로 편을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 책에서는 선조편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할 폭이 많다. 이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전쟁 준비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 당시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벽한 그 외국 일본의 침입을 대비하기 어려웠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변호라는 말 자체 솔직히 뭐 제가 변호를 하거나 이러려고 글을 쓰진 않아요. 그렇죠.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도 침략 들어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라도 빨리 개혁을 하자. 근대화를 하자.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분노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하니까, 조선을 침탈하니까 너무 아직 한일 합방 나기 을사보고조약 나기도 전인데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해가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셨대요. 난 살아서 이 꼴을 못 본다. 그 정도면은 의지는 확실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한 양식, 의지는 확실한 분인데 이분이 분노했던 중에 하나가 근대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 19세기,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한국이 일본하고 상대할 만큼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
고종이 마음만 먹었으면 당대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메이지도 가능했는데. 이분은 40일이면 된다고 봤어요. 40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도 이해는 가요. 제가 40일. 그거를 읽어봤는데 네. 이분은 근대 국가를 만든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날짜까지 계산해 놓으셨어요. 국가 개조 40일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2조, 호조 이런 거를 이제 내무부, 외무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자, 근대적으로. 그럼 내무부, 그러니까 2조를 내무부로 바꾸려면 간판 다 바꿔야겠죠. 네. 명패 바꿔야겠죠. 네. 그거 이틀. 네. 참판, 판서를 장관, 차관으로 바꾸고 이틀. 네. 이렇게 계산하세요. 경제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경제 자유를 한다. 법 쓰면 가만히 쓰는 시간. 오늘부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오늘부터 자유민주주의로 한다. 하나, 둘, 셋, 넷 쓰는데 5초. 화폐 뭐 바꾸는 거 얼마. 네, 그렇게 계산하니까 40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분노만 쌓인다고. 그리고 개혁도 방해가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플랜을 갖고 와서 만약에 그분한테 2조를 내무부로 바꾸기 위해서 과거급제한 수재 뽑아서 5명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5년 동안 공부시켜서 돌아옵시다. 야, 일주일이면 되는데 그걸 왜 하냐? 그리고 걔한테 그걸 왜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학 보낸 것도 솔직히 이건 일본한테 우리가 못한 부분인데 일본도 메이지 유신 할 때 유학 보냈어요. 유럽으로 보내죠. 보내서 걔들한테 이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얼마 쓰고 시간을 얼마 줄 테니까 뭘 해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걔들이 5년 동안 예를 들어 10억을 들여서 한 일을 우리는 일주일 줄 테니까 내가 비행기표 줄 테니까 가서 일주일 동안 이거 해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사이비만 넘쳐나는 거야.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일주일 갔다 온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배워오려는 사람이 문제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시잖아. 조선시대 물론 허중 같은 전문 의원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의학 자체가 일반 교양이에요. 그렇죠. 일반 교양이라면 좀 이상한데 지식인들의 유계 속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정조대왕도 다 자기도 의서 읽고 그래요. 정약용도 읽고 그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서 다 외워. 자, 근대 의학. 좋아. 가서 1년 줄게. 불가능하죠.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이거 동의보감 다 너 안 읽어봤니? 다 외우잖아. 그리고 이거 했잖아. 근데 그거 왜 못해? 거기서 더 이상 못 줘. 나머지는 핑계잖아. 이렇게 돼서 만약에 말이죠. 1년 만에 갔다 오면 수학과부터 모든 그 의사 선생님이 1년 안에 갔다 와서 사이비가 되죠. 다 사이비죠. 그럼. 맞네요. 네. 사실 우리 임용환 선생님이 대중한테 알려진 거는 국방 TV 지금 KF 뭐던데? 뭐로 바뀌었던데요? 네. 그 한국 국방 방송에서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하여튼 전 세계 전쟁이라는 전쟁은 다 다루셨어요. 안 다룬 게 거의 없죠. 뭐 조금 못한 것도 있죠. 원래 근대편, 현대편을 뒤에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끝나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때문에 오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현대전 특히 첫 편에 1차 대전 한국전쟁 대거 넘어갔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짧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해도 되겠지. 처음에 저가 갑자기 좀 부탁을 받았거든요. 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전공 분야도 아니시잖아요. 저도 앞에 내용까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다가 섭외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네. 그리고 사실 그걸 다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얼떨결에 그리고 저는 그냥 군인들 정원 교육이라고 할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봉사 만들면 군인들이 보고 전사를 공부 좀 하게. 그래서 그냥 사병들한테 그냥 전쟁이란 거 이런 거다. 그냥 그런 정도 상식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 하면. 그래서 갔더니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훈방송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작가들이 쓰고 내가 좀 고쳐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갔더니 그것도 작가분이 그때 되게 의욕이 있고 나름 또 능력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많이 써갖고 왔더라고. 혹시 그 작가가 이 작가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조일원 형님은 아니고. 그 나중에 오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사실과 깊이 들어가기에는 이게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책 보고 할 때는. 네. 그래서 전에도 지금 1차 대전 첫 번에 했던 1차 대전 풀어가지고 뭐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게 방송 가서 그날 아침에 봤어요 제가. 아, 그걸 보고 그걸 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대로 몇 개 고쳐가지고 하고 다음부터 나 이런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냥 뭐 가볍게 뭐 1차 대전 하면서 뭐 이래서 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깊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오늘은 넘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세미나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작의 관여를 시작하셨구나. 네, 세미나하고 대본도 다 검토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본 이거 왜냐면 모르는 얘기는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강의를 하고 네. 자료 주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주면 그거를 이제 방송 대본처럼 해서 만들고 네 명의 역할을 나누고. 그거를 이제 다시 내가 또 왜냐면 계속 틀리니까 그렇죠. 수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2회부터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 왜냐면 그렇죠. 네, 원래 방송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한 편씩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몇 회 지난 다음부터 그게 된 거야.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막상 이게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1차 대전의 원인이 이거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정도전 같은 경우는 민중개혁가로 생각하는 분 되게 많아요. 네. 토지개혁론 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요즘에 뭐 사회주의 개혁하듯이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민중개혁론이 아니라고 그게. 과전법이요? 아니 과전법이나 정도전이 생각했던 토지개혁론. 예.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 그럼 이거 토지하고 백성들한테 토지 주자는 건 뭐냐? 당연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중세 사회에서 토지를 개혁하고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라는 게 어떤 건지, 신분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비유를 이렇게 들까요? 조총이 나왔어요. 예. 야 총을 줘, 예. 총을 줘. 그랬더니 우리들은 뭐 그게 M16, 뭐 K2 이런 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총은 그런 총이 아니잖아요. 불 붙여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총이 어떤 총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예 줄이면 모르겠는데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거 이렇게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리고 길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방송이란 게 오늘 당장 우리 마음대로 뭐 이거 3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좀 그런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첫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에야 그게 100만회 그러지만 당시에는 10,000회만 넘게 나와도 대박이다. 예. 원래 뭐 채널 인지도가 네. 높은 채널이 아니니까. 국방 TV가 0.03%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짧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야. 하다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반응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마음 잡고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 현대전이라든가 그런 등등등은 그냥 일단 놔두고 이거 하고 한 바퀴 끝나면 다시 와서 현대전을 깊이 있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한 바퀴 끝나고 못 들어온 거예요. 한 바퀴 가기 이제 조금 남겨놓고 끝난 거죠. 예. 그 요즘 국방홍보대에서 역전다방 할 때는 뭐 태평양 전쟁이랑 제가 굉장히 길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타임 설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역전다방의 태평양 전쟁사 같은 경우 한 10몇 회 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남북 전쟁하고 하긴 1차 대전 앞까지 갔어야 됐어. 1차 대전까지 가면 그때부터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을 길게 하자라고 해서 아마 그거 했으면 한 2년 더 했겠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토크맨들의 전사 아직도 재방송하고 아직은 유튜브에서 계속 다는데 그 네 명의 역할 분담이 참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나중에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다 얼굴도 모르고. 샤를 세한 기자. 다 얼굴도 모르고 만나고 뭐. 근데 나는 세 분은 다 아는 줄 알았던 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착각했더라고. 다 모르는 사람이. 그럼 방송에 안 나오는 분 중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있어요. 네. 스태프들. 네. 서로 저 사람하고 아나 보다. 다 처음 와가지고 막 그럼 처음 만났는데 인사하지 주먹질하겠어. 인사, 저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랬던 거죠.
자, 오늘은 처음 나오신 거고요. 앞으로 종종 좀 나오셔야 되거든요. 아, 제가 장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개론으로 좀 역사라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그부터 좀 강의를 좀 해주시죠. 아, 이게 또 부담스러운데. 네. 아, 제가 이 주제 잡은 거는 이제 어떤 분이 또 의학 채널이라고.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조선의 의학사 이런 걸 하겠어요. 네. 아니면 뭐 전쟁 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근데 제가 사실 의사분들 인문학 강연 가끔 요청하는 게 제법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딱 두 종류더라고.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맞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이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중간이었어요, 중간에. 네, 맞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분이 내 앞에서 너무 열심히 듣는 거야. 네. 어우, 난. 근데 뭐 이렇게 의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닌데 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목 빼고 잘 안 들어요. 네, 이러고. 예, 어느 정도.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들을 때 막 이러고 안 들어. 네. 다 이러고. 근데 이분은 막 정말 부담스럽게. 막 적, 앞에서 막 이러고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또 부담, 열심히 했지. 재미도 있죠, 또. 예. 예, 호응이 끝나고 좋으니까. 나서 물어봤더니 난 저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만 듣는 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들었대. 그리고 아. 그때 막 한창 인문학 그런 얘기 하니까 자기는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딴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이걸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강의를 개최했던 분이 네. 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원래 인문학을 하고 싶었대요. 네. 근데 아버님도 의사 선생님이었대. 아. 그러니까 그 배고픈 학문 하지 마라 그래서 예. 이분이 하셔서 한이 맺혀갖고 이게 해서 그날 이제 강의를 초청을 한 건데 아. 이분은 이제 이러고 뿌듯하게 들으셨는데 예. 정작 저는 그분은 눈에 안 들어왔고 앞에서 막 열심히 듣는 분 했더니 본인도 궁금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네. 내린 결론이 이딴 거 왜? 아. 근데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저기 이게 중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원론적인 걸 하자.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그래서 강의를-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인문학을 왜 공부할까 정도 생각까지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헤로도토스인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니에요? 아니 저기 헤로도토스 사진을 못 찾았어요. 사진이 한 5만 장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분으로 그냥 골랐습니다.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고. 알겠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삼국지 사파 그려주는 친구한테 사마천 좀 그려달라고 해서 아,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죠. 네 그래서 예. 저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묵자 넣는 거. 네, 그건 그런 안 형은 했어요. 아니었죠. 예, 예. 예. 몇 가지 토픽을 잡았는데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게 또 뭐 어려운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에치카 그 책은 정말 그렇게 명작 아닌데 제목을 정말 잘 줬어. 제목이 뭐였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아카 무엇인가. KARR인가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거 분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제가 교양 수업에 하던 주제로 좀 잡아봤어요. 현재를 위한 역사가 있고 미래를 위한 역사가 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교훈을 뽑을 때 내가 지금 써먹기 위한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학을 배우지 않아도 하다못해 뭐 내가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하더라. 네, 그렇죠. 다 경험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역사라는 말을 쓰면 어려워 보이지만 경험이 중요하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경험을 잘 정리해 놔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도 그걸 다 압니다. 음. 그래서 인류가 동물하고 달라진 데에는 지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지능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지능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동물이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셔도 동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골든 리트리버 하는 거 보면 영악해요. 네, 그래서 동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동물의 문제는 뭐냐면 말에 한계가 있어요. 걔들도 언어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렇죠. 문자로 전달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자기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맹수 사냥꾼들도 보면 사람을 정말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 식인 동물들이 이런 거는 늙은 애들이 많아요. 경험이 쌓인다. 네, 경험이 쌓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래 애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호랑이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어떤 무서운 호랑이가 100년을 살아서 정말 귀신 같은 호랑이가 됐다. 인간은 그렇게 살았으면 그 100년의 경험이 전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10년 살은 애들이 100년 살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죠. 동물은 그게 절대 안 돼. 아하.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야만 100년이 되는 거죠. 항상 이 리셋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는 어쨌든 언어가 되고 문자가 됐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만 갖고는 소용이 없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지능이 좋으니까 경험도 고차원적으로 하겠죠. 이거를 말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해주게 됐어요. 특히 문자로 전해준다는 것은 말로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전달력을 가지죠. 근데 근데 우리 고대사도 다 역사 기록이 있는데 있다는 기록만 있지 원서가 어떻게 한 권도 이렇게 안 남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로 전달하는 게 꽤 효과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로 웬만하면 돼. 이게 이제 역사라는 학문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문자로 기록돼서 정리되려면 이게 전문적인 게 필요해요. 좀 이게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특정 얘기. 분야가 돼버려요. 근데 말로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꽤 오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있었던 시간보다 문자가 없었던 시간이 더 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말로도 꽤 많은 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간이 말로는 안 되는 단계에 와서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최대 무기는 경험과 경험의 전달이었다. 그리고 글자, 문자로 전달하게 될 때는 인류 사회가 어느 정도 복잡해졌고 이제는 말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역사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역사의 효용이 뭐냐라는 건데 제가 첫 제목을 현재를 위한 역사, 미래를 위한 역사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 효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아까 뭘 하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지금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갑자기 얘가 산에 가면 되게 이렇게 핸들이 잘 망가진다. 다시 설계해야죠. 그러면 다시 설계해야죠. 이런 게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차가 좋아지죠. 예, 왜 지난번 차는 우리가 핸들에서 실수를 했을까? 이런 테스트를 안 했구나. 지형이 달라지면 이게 이쪽으로 하중이 훨씬 많이 간다는 걸 몰랐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주로 팔다리 부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젊을 때 막 뛰어다니고 잘못되면 팔다리 부러지죠. 근데 노인들은 몸 조심하니까 팔다리가 그런 식으로 잘 안 부러지는 딴 데.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노인들은 몸 조심하니까 팔다리는 안 부러지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그렇죠. 고관절이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경우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를 위한 역사. 그러니까 꼭 현재는 아니죠. 미래도 가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시대 변화가 빠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에서 내가 배운 걸 다 털어먹고 쓸데없는 시간이 되는 날이 거의 안 와요. 그렇죠. 네. 시간이 느리게 갔죠. 네. 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할아버님이 식당을 하다가 아들한테 식당을 물려줬어요. 아드님이 갑자기 막 인테리어를 새로 한대. 그랬더니 왜 하냐 이거. 좀 분위기가 바뀌어. 야, 나는 30년 동안 인테리어 한 번도 안 바꿨어. 그렇죠. 그래도 우리 손님들 하나도 불평 없어. 이렇게 하신 거 되게 많았어 옛날에. 맞아요. 네. 기업이 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먹혔다는 거야. 네. 근데 다음 세대는 안 먹힌다고 이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먹히냐고 중요한 거지. 이제 안 먹힙니다 그러면 또 할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우리 집이 식당 한 지가 10대째인데 10대부터 지금까지 먹혔는데 왜 이제부터 안 먹힌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와 현대의 발달하는 속도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는 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그냥 소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이 제일 좋아. 그래서 계속 쓰다가 이제는 신발의 용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달라지면 이 신발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신발에 들어간 소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소재가 여기서는 안 중요했어. 왜? 그때는 그렇게 내구성이 이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나이키 같은 거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이 분석의 자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옛날 롬멜 장군이 강의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네. 이거 조금 미치겠다. 너무 잘하셔갖고 뒤에 얘기하려고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같은 거 두 번 써먹으면 무조건 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분석의 소재가 돼야 돼요. 근데 분석의 소재가 되려면 역사를 쓰는 방법도 사실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써요. 식당 인테리어를 했다가 망했다. 9대째 해오던 인테리어를 내가 10대 써니 바꿨더니 모든 손님들이 안 와 이놈아 그래갖고 거기가 망했다. 이런 얘기만 써놓으면 이게 어떻게 미래를 위한 분석의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쓸 때도 내가 이것의 효용이 뭐냐에 따라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포인트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신발을 그대로 쓴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느질이다. 여기 뭐 조금 들어갔어요. 그거야 뭐 괜찮아. 어때? 그런데 앞으로 역사 발전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네. 여기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이때는 이게 0.1%밖에 안 되고 원가도 쌌는데 다음 세대 신발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달라지게 되고 통찰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과거 역사와 현대 역사가 다르고 과거 역사 중에서도 다 똑같지가 않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아까 롬멜 얘기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는 발전이 느리니까 뭐 이렇게 좀 한다. 현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 비유고요. 네. 옛날에도 그 그대로 반복적으로 써먹는다고 안 했어요. 아주 고대에도 바보는 그냥 반복만 써먹으려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그 속에서 변화에서 잘 두 가지 항상 공존했습니다. 단지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복적인 경험,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쓴다는 부분이 좀 더 보편적이거나 표면에 많이 대두된 것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도 천재는 똑같았어요. 왜냐? 전쟁 갖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처럼 무기가 빨리 안 바뀌죠. 그렇죠. 옛날에는 다 총칼, 냉병기였죠. 쟤들 쓰는 무기 그냥 쓴다고요. 비슷했죠. 그러면 똑같지 않냐? 장소가 달라져요. 그리스군이 저 무기를 갖고 쓰는데 저걸 갖고 페르시아로 갔더니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안 되죠. 산악지형하고 평야인데. 그러면 버리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 새로운 군대, 낯선 황도에 갔을 때 얘들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무기를 갖고도 전술적 기능이 달라지니까 저런 무장을 하고 싸우는 애들의 어떤 적성, 소질, 훈련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쓴 사람이 알렉산더지. 알렉산더가 쓴 거는 페르시아에 있는 군대하고 그리스의 군대는 합친 것밖에 없어요. 그 전술을. 뭐 알렉산더가 무슨 기관총 부대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뿔소 타고 다니지도 않았고. 다 있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 군대에서 총동 보병과 그 옛날 그리스의 보병은 완전히 질도 다르고 훈련 수준도 다르고 애들 적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군대 낯선 환경에 갈 때는 기존의 소재를 이거를 새로 세팅해야 된다.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아직 과학기술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팅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한번 신나게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자기 나라 땅에서 붙어봤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우리는 정말 조그만 섬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본 작은 나라도 아닌데 그 어떤 뭐 그냥 작은 나라예요. 섬나라에 살던 애들이 뭐 어디 대륙을 가서 점령해 자기가 이렇게 센 줄 모르는 거야. 야, 우리가 페르시아도 점령할 수 있겠다를 알렉산더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벌써 그전 당시에 벌써 생각해요. 두 번 이겨봤으니까. 그래서 벌써 특히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잖아.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나 왕 안 할래. 이 조그만 스파르타에서 왕 안 한다. 그거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 정복해야죠.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사실 페르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아, 정복하려고? 네, 벌써 그때 아. 알렉산더 나오기 전에 갔지. 갔는데 페르시아에 가서 이거 저 청동보병 갖고 하려니 페르시아가 3,000km를 가야 되는데 5,000km 내지. 가다가 지치겠다. 쟤들 갖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요. 무거워서 어떻게 가? 이제 저 중장 걸어가야 보병 당하면. 예. 그러니까 이군 실패를 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병사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청동보병이 있다 하더라도 청동보병을 쓰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도합해서 알아냈던 사람이 뭐 알렉산더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이제 쭉 누적되어 온 발전한 거를 거네. 이제 알렉산더가 보여준 거지. 제대로. 꽃을 피운 거네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역사는 그냥 우리가 안 바뀌는 시대니까 과거의 경험을 그냥 반복하면 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역사를 바꾼 사람은 고대에도 이 역사라는 미래를 위한 사고이자 분석의 재료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표면화되질 않고 역사책을 쓸 때도 일본 위주인 것처럼 쓰게 되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들이 쓴 책 속에는 저런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분석을 한다는 예를 얘기예요. 들면 플루타크 영웅전 일본 저 위에 플루타크가 만약 제가 인터뷰를 지금 한다면 네. 당신은 뭐 기원전 뭐 아니야 언제 지금부터 2000년 2000년 전이죠. 그게 기원전 500년, 2500년 전이네. 플루타르크스 보고 만약에 저 둘 중에 당신이 쓴 역사책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밑에 거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건 자기 그래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처럼 마구 강조를 안 해요. 지금은 첨단의 시대니까 변화 이러지만 옛날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헤로도투스? 아, 이거 뭐 그냥 옛날에 돌아다니는 얘기만 적어 놓은 거 아니야? 헤로도투스를 또 좀 비하하는 분들은 헤로도투스는 좀 역사 가치관 수준 떨어진다. 뭐 좀 이렇게 탁 자료를 모아가지고 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지나가다 동네에서 주워 들은 얘기 별난가 다 써졌지 않냐. 그래서 저 아저씨 그냥 구라쟁이 뻥쟁이 이야기꾼이야. 역사 가라고 하기엔 수준 좀 떨어져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걸 이론적으로 전개 안 해서 그렇지 저런 기본적인 통찰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고전으로 남는 거죠. 그거 없이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사실은 고대에도 현재를 위한 역사와 미래를 위한 역사는 공존하고 있었고 미래를 위한 역사라는 가치를 알고 쓰고 아는 사람이 대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마천의 사기도 결국은 미래를 보고 쓴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마천도요. 트집을 잡자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고대하며 쓴 건 아니고 있는 얘기들 많이 주워 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좀 생각보다 이렇게 짜집기가 많아요. 아하. 아까 헤로도투스 얘기한 것처럼 짜집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린 또 이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뭔가 고뇌를 해서 썼어야 되는데 짜집기 한 거 아니냐. 갖다 놓은 거다. 네. 근데 그 짜집기 하는 기준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모아놓은 거예요. 전국책하고 사기를 비교해보면 실긴 얘기가 한 80%가 비슷한데 그 전국책의 분량이 4배, 5배가 넘어요. 거기서 이걸 뽑아낸 사람의 안목을 보면은 이게 달라요, 수준이. 장사하는 분하고 그룹을 경영하는 분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뽑았어도. 네. 그래서 이 역사를 배워서 우리는 어디에 써먹게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경험, 과거의 경험을 쓴다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암기한다는 데에 목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그렇죠. 이것밖에 안 했네.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요즘은 그저 우리는 좀 맹목적인 비판을 좋아하니까 하다 습관이 돼가지고 역사 암기 과목 나빠 그러면 또 다 알아. 요즘은 다 알잖아. 그놈의 역사 암기 과목 나빠. 그럼 왜 지금도 암기하지?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어서? 원래 역사에서 암기가 효용이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왜 그래도. 이런 반복적인 경험,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쓴다는 부분이 살아 있어요. 미래가 돼도 저게 없어지진 않아요. 암기는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암기가 아랫부분을 잡아먹으면 안 돼. 우리 역사에 고등학교 학생 교과서에 잘못된 거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걸 나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암기가 통찰력을 잡아먹어요. 이게 문제지.
시험 문제를 통찰력 위주로 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내가 네. 이건 정말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역사의 목적이 암기냐 통찰력이다 둘 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통찰력이에요. 거기서 뭔가 네.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암기를 버리면 안 되지만 암기 때문에 통찰력이 죽으면 이건 역사가 아닌 거야. 옛날부터 고대부터 플루타크든 알렉산더든 정말 역사를 바꾼 사람은 후자의 사고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임진왜란을 모르겠어요. 저도 역사가 좋아서 재밌어서 수업 들었죠. 그 다음에 저기 난중일기도 번역본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김은샘이 쓴 칼의 노래도 읽어봤고 지금 또 똑같은 주제는 똑같잖아요. 읽는데 또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샘은 여기서 쓴 게 소설 비슷하게 맥락은 소설처럼 쓰여 있지만 사이사이 보면 역사 평론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선조를 욕하면 안 되겠다, 원기를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교육이 좀 통찰력을 죽여요. 네. 왜 시험 문제에 저걸 안 내냐면 형평성이 없어서 그렇대. 왜요? 객관식으로 해야 형평성이 있고 대학 입시에 공정하게 뽑는다는 거야. 사람을 공정하게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공정하게 바보 만들어서 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통찰력을 물어보면 공정성이 없어지나요? 답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답이 여러 개나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는 못 내잖아. 광해군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그거는 그렇지만 비판의 여지도 많이 있고 어쨌든 또, 객관식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공정이란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삶의 목적이 공정이냐고.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갖고 했을 때 좋은 인재를 뽑고 개발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정을 위해서 애들을 다 때려서 바보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게 만들면 그건 교육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공정함 때문에 통찰력 있는 역사를 할 수 없다. 대학 입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말에 절대 공감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역사를 망쳐갖고 애들 바보 만드는 게 무슨 공정이야.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새로 오신 쌤이에요.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한국사를 가르치는데 항상 지도를 중국 지도하고 일본 지도를 놓고 가르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일본은 뭐 했다, 중국은 뭐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참 국사를 재밌게 배웠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그분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역사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네. 이분은 이제 프린터 나눠주고 네. 쫙 하던 네. 그 외워. 그 시험 문제 네. 성적은 이게 잘 나오죠. 그렇죠. 한데 애들이 이제 고3쯤 되면 다 머리 큰 애들도 있고 뭐 똑똑한 애들도 많으니까 좀 이게 그래도 역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못 들은 척 하시다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비통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나도 안다. 근데 너희들 대학 보내 시험 어쨌든 한 문제로 뭐 인생이 바뀌니까 네.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표정을 보고 우리가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을 싹 바꾸고 그 선생님에게 저분은 좀 의식이 없다는 말이 좀 오해가 있을 거 아닌데 같은 그냥 입시 기계로 애들을 교육시키는 분이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딱 그날 한 번 수업으로.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아니 왜 선생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며 그렇지. 애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고. 그 수업 시간에 다 해도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정해서 뭐가 좋은 게 있어. 다시 말하지만 내리 눌러서 바보 만들어서 공정한다면 그 공정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두드려 패서 전응화로 만들어버려서 똑같이 만들어버렸으면 그게 훌륭한 건가? 하향 평준화 시켜서 그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인가? 의미가 없잖아. 저는 오히려 저렇게 외국 선진국 교육이 그렇죠. 학교마다 좀 자기 주체적으로 뽑으니까 이상한 애도 뽑히고. 그렇죠. 뭐 거기 오고 싶은 애가 자기가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애인데 왜 내가 떨어지고 제가 됐냐. 이런 억울함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가려지면서 애들 바보 만드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후자가 훨씬 낫고 네. 그렇게 하면 그 친구도 나중에 결국 그 가치를 알게 돼.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해보니까 기계적인 공정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왜 스카이, 뭐 솔직히 저도 거기 출신이지만 왜 스카이 안 나와서 너 피해보는 거 네가 책임질 거야. 근데 왜 안 없어지지? 스카이 욕한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야. 몇십 년 됐죠. 뭐. 저희도 어릴 때부터 그 소리 듣고 자랐죠. 근데 왜 안 없어지죠? 우리가 학교를 폭발 안 시켜서? 우리가 오늘 학교 가서 우리 나온 학교 눌러버리면 한국 사회 그게 없어질까? 그렇죠. 사실은 저래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객관식이라는 거에 눌려서 들어가서 공정을 찾으니까 스카이가 얼마나 공정하니. 생존가에 안 없어지지. 다양한 인재를 뽑아내고 다양한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뭔가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도 진창정창 볶아 놓으니까 이 학교는 여기서 개천에서 욕 나는구나 하는 게 나와지니까 그렇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줄 세워서 넣으니까 나오는 줄이 똑같지. 이거 암기 잘하는 애 우선으로 차라리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도 뭘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해. 기분은 나빠. 근데 저는 제가 지방대에서도 강의 오래 했고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 애들이라고 전혀 안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암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을 갖고 보니까 거기 있는 인재를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학생 하나도 그 암기 잘하는 능력을 S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볼 때 얘가 더 똑똑하거든요. 창의적이고. 네. 근데 붙었더니 얘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아온 거예요. 왜요? 암기, 어학, 단어 많이 외우는 건 이 S가 훨씬 난 거죠. S가 낫죠. 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지보다 10배 뛰어난 거예요. 네. 역시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 만약에 어떤 애가 너보다 팔씨름 잘하면 마동석 씨가 팔씨름을 잘하죠. 잘하죠. 네. 너 물론 마동석 씨가 돈은 많이 버니까 좀 부럽긴 하지만 그래서 팔씨름 잘하는 애를 만났으면 너 이렇게 좌절할 거냐. 그렇지. 아니지. 그건 괜찮죠. 쟤는 팔씨름 잘하는 애지. 예. 근데 얘는 이 암기하고 이런 능력이 학자로 되어가는 거에 가장 1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씨도 좌절하는 거야. 저런 환경에서 크니까 본인이 자기 장점을 몰라.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좌절 안 할 수가 없어. 저도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국영수는 내가 좀 나은데 나는 몸 쓰는 일은 다 둔해가지고 그렇죠. 손에 피가 나도록 골프를 흔들어도 100개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내가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암기를 잘 못하면 나쁜 학생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의 틀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렇게 암기 위주와 반복적인 경험을 갖고 학교를 줄을 세워놓으니 부정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 스카이 나온 애들이 이쪽 애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 또는 이쪽 애들이 훨씬 나은 게 많다 그러면 학교는 자연히 평준화가 아니라 개성화가 돼요. 그렇죠. 각각의 학교의 특징이 생기죠. 다양한 인재가 나오는데 내가 그걸 볼 줄을 몰라. 내가 아는 거는 저 파란색 라인 뿐이야. 그러니 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삼국지, 우리가 삼국지 그러면 다 삼국지 연의만 알잖아요. 소설. 그거를 사사건건 이렇게 조목조목 씹어서 이제 팩트 폭격을 하고 나면 우리가 뭘 읽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삼국지, 전 나관중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번이 아니라 옛날에 드라마 사극 작가들 대상으로 이제 한번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 1, 2년 한 적이 있어요. 네, 역사 사극 드라마 쓰는 사람들. 네. 그때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기를 솔직히 나 이렇게 안 하고 내 맘대로 한다면 그냥 삼국지 연희 나관중 따라잡기 이렇게 하겠다. 이거만 해도 내가 지금 한 얘기 딱 하나 하고 여러분들은 훨씬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교과 과정이 이상하게 좀 싸 보이니까 안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나관중은 극작가로서는 정말 천재예요. 뭐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 혼자 한 걸까요? 이게 그룹 작가 집단이 있지 그런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집단이든 뭐든 간에 결론은 그래요. 네. 결론은 정사를 보고 연희를 보면 야 정말 이건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단한 드라마라는 건 대중의 기호와 수준에 영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중의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속성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뭔가 거기서 내 거를 가지고 개발하려면
다른 거로 가야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신은 군중 심리 극복해서 아니 나도 저기 뭐 같이 놀 때하고 군중 심리를 하는 게 제일 그렇죠. 편하지. 제일 뭐 재밌죠. 예. 무협지 보는데 철학 소크라테스처럼 얘기하면 내가 보냐 그거 그냥 뻥인 줄 알아도 혼자 한 10명씩 했지 그게 더 재밌지. 네. 뭐 그걸 왜 봐? 근데 아니 쌤은 무슨 장기가 있냐 그러면 정사를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막 이제 옆에 설명하고 있으면 뻥이에요. 그러면 빵 터져 유튜브 보고 있다가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은 예를 들면 이게 저기 소설이라는 거 다 알지 학자들이. 그렇죠. 학자분들 잘 근데 알죠. 그러면 정사를 어떻게 접근하냐고 할 때 자꾸 연구사적으로 접근을 해요. 네. 그 연구사적인 논쟁, 연구사적인 거로 가니까 괴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정사를 정말 딱딱하게 봐버리는 네, 거죠. 근데 정사의 교훈을 없는 게 아니라 학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연구사로 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논문 연구를 위한 연구로 보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의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논문 쓰는 건 일반인이 알 필요 없죠. 논문은 정말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환자 치료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하는 그 거죠. 환자한테 치료를 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활명수하고 뭐하고 소화제 중에 뭐가 좋아요가 과연 의학 논문으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좀더 그거는. 수준 있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신한테는 이 약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맞아요. 이걸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아니면 우리나라 인문학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다.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통속 소설이 돼버리거나. 안주한 거죠. 난 솔직히 그건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진료는 안 하시고 의학 논문만 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천재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래서 어떤 분이 진료하고 있으면 수준 떨어지게 쟤랑 어떻게 일반인이랑 대화가 저렇게 하고 되니? 있어. 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이거 안 보시겠지? 여기서 선생님이라 하면 정의대 지도교수 아니면 연대.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 네. 한 번은 이제 답사 갔다가 밤에 이렇게 사석에서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네. 내가 가끔 미안한 게 내가 이렇게 선배님이나 선생님 예를 들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분 왜냐면 사이가 안 좋은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지, 얘기 못하지. 정말 나랑 친하고 나도 많이 도와준 분들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참 가까우니까. 죄송한데 네. 좋은 분이셨는데 옛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선생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옛날 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문은 고귀한 거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역사 교양 과목 같은 걸 하려면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식을 찾아줘야 되고 대학 나온 애들의 99%가 제일 쓸데없는 학문이 뭐냐 그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문학이 쓸데없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칠 때 쓸데없는 거를 가르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도대체 교양 한국사에서 예를 들면 여러 많이 들어봤겠죠. 왕권론, 신권론. 네. 이건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어떤 하나의 틀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학문적인 맞지도 않지만 네. 작은 어떻게 하려고 학문적으로 만든 틀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 교양 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저러니까 들어서 아무짝에 쓸 데가 없잖아. 그래 얘기를 했더니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학문은 고귀한 것이다. 너희들이 왜 10년씩 15년씩 공부를 하냐. 일반인들이 알아들으면 학문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 말씀에 전 뜻을 알아요. 저도 이해는 예, 가요. 예. 그런데 적어도 역사는 사람이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서 나관중이 소설 쓰듯이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전략 삼국지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삼국지에 그 뭐 유명한 얘기 뭐 저기 조조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서주에 뭐 아버지 효도하더라고 뭐 가서 아버지가 죽어서 주민을 학살했다. 학살했다며. 듣기는 짜릿하지만 조조가 그런 애였으면 조조가 어떻게 되냐고.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대중들이 듣기 좋은 소리고 진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 대중들이 필요한 진실이 뭐냐랄까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데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안주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도저히 접점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문 교양수로 일반 대중 교양수로 책을 써도 교수님의 평점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쪽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게 평점을 준 게? 아니, 그러니까 예, 진짜로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웠는데 혹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네. 다 들어는 네, 제목은 봤죠? 들어봤죠. 예, 그래서 네. 뭐 대중한테 뭐 한번 읽어봐. 그게 어디 대중한테 한 얘기인가?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인들이 그 지들끼리 어려운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자성어 이렇게 많이 사자성어. 의사돼야 네. 저기 지식인 그렇죠. 대접받고 네. 서양 애들은 꼭 어디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걔들도 그러고 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재수없다 그래갖고 영화에 안 나오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무슨 저기 그냥 오락 영화에도 교수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주인공이 되면 지들끼리 놀면서 갑자기 술 한잔 딱 갖고 플라톤 딱 그러면 그거 프리드리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노는 거 싸가지 없는 걔들도 그랬다고. 그래서 처음에 한 20세기 초반에 좀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게 삼국지가 같이 든 게 아니라 이게 대중들에게 쉬운 얘기가 결코 저질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술 논문에서 쓰는 털을 벗어나서 일반인의 교양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책 굉장히 귀했고 그거가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아. 거의 20세기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대신 걔들은 빨리 깨달았지. 이게 진짜 고급 지식이다. 그 교수님들의 평점에 그게 논문 중요한 SCI 등재 논문만한 가치를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네. 돼도 그분들이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은 이분은 정말 이게 연구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음 경지에 가야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어떤 수준이냐. 제가 조선고등학교 썼을 때 이 교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그 책 보고 너무 감동받았대요. 부르더라고. 내가 정말 임 선생 너무 이런 줄 몰랐다. 너무 감동받았다. 왜 불렀는지 아세요? 왜요? 공부를 그만둬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내가 이 재능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대. 근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를 그만둬라. 그러면서 너가 공부를 하면 이 재능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양에서는 그게 더 높은 경지. 한 100년? 100년 안 됐어요. 100년 안 됐지만은 저런 거를 쓴다는 건 정말 전공에서 넘어서 그 다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책을 봤을 때도 막 등재 저기도 해주고. 평점, 교수 평가 점수가 논문하고 똑같더라고요. 논문 형식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이거 굉장히 높은 가치인데 이건 논문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 뵀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많은 그 동료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를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하고 정말 친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는 그냥 학문에서 이거 해라. 이거 정말 그리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고 이게 너무너무 대중들한테 좋은 거니까 공부하지 말고. 근데 무슨 공부를 왜 안 하냐? 공부를 해야 이걸 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요것도 이제 한 90년대 말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제 주변의 학자나 후배들도 이제는 참 이렇게 하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역사학 분야에서는 우리 임 박사님이 그 길로 들어선 게 좀 개척자 같은 역할을 하신 거죠. 처음은 아니고 그런 분이 몇 번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냥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는 공부를 포기한 분들도 가끔 있긴 했어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 노래 중에 향수라고 서울대 박인수 선생님하고 가수 이동원 씨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부르고 박인수 선생님이 클래식 업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일이 역사학계도 있는 거구나. 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 만났을 때 또 다른 선생님은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봤다. 정말 꼭 끝까지 해라. 이렇게 격려하신 분도 계시고 그 학회 같은 데 가면 막 선생님 잘 왔어. 여기 앉아. 그러면 딴 사람들이 아니 제가 좀 이렇게 특이한 재주 있는 건 맞는데
그 학회에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힐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럼 그 선생님이 막 째려보면서 넌 책 몇 권 썼냐? 이러고. 그러면 저도 이제 진료도 하지만 방송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33세 저희가 전문의가 따는데 전문의 따고 난 다음에 좀 일찍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료 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아니 방송은 잠깐 하고 얼굴은 좀 알려졌지만 진료는 좀 하루 드시지 않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회 나가면 그러지. 약간 흔히 말하는 세칭 딴따라. 네, 그런 게 있죠.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긴 있어요. 네.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까 왜 사냥 못하게 되니까 사람 잡아먹는다는 것처럼 거기 못 있게 되니까 뭐 대중이라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구별할 줄은 아셔야 된다. 근데 저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겨냈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뭐 대중들과 오히려. 소통하는 연구자들의 오히려 모습이, 저기 욕하는 애들이 해. 네. 너는 저 자식은 전공 보니까 창자의 마인드가 안 돼가지고 뭐 한국사 주제, 전쟁사 뭐 저건 오만 거 다 건드리는 거니까 완전 사입이네. 이렇게 네. 이제 욕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대접 안 받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군인 사관학교도 가고 제가 뭐 분들도 만나지만 군인들 특히 전략전술이나 이런 교수나 이런 분들은 육사 교수 중에 저 만나서 당신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딴따라 주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오히려 나한테서 배우자고 그러지.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댓글에서 그러는 거지. 저 자식은 나 육사 교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쟤 안 쫓아내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초면이긴 하지만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저는 선생님이 또 어떤 일을 우리 젊은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역사가 좋으면 역사를 해도 유명해지기도 하고 수입도 괜찮죠. 사실 수입이 괜찮진 않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냐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냐는 건데. 평균적으로 자기 또래에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의 동년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유복하게 살죠. 네. 제가 살아온 거로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벌었던 게 44살 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첫째가 대학 다닐 때는 학자금 융자받아서 했어요. 아직도 못 갚아줘서 우리 아들이 불만이 많아. 네 버릇에 갚으라 그러면 되고. 둘째도 학자금 융자까지 못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제 애가 좀 커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번 달에 생활비 괜찮을까? 아니 그러니까 굶지도 않지 이제는.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사람이 에어컨을 바꾸자 그랬다. 그랬을 때 에어컨을 바꿔도 이제 밥을 안 굶을까? 이런 고민 정도는 안 하나. 뭐 당장 1억짜리 차로 바꾸자 이렇게는 못하지만 차를 5년 쓰다가 이제 낡았어. 중형차 뭐 다른 거 바꾸는데. 새 차로 바꾸자 하는 정도 할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되나? 이 정도 고민을 안 하는 수준까지는 되죠. 네. 대신에 뭐 1년 타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딴 차 가져와. 안 되고. 이거는 택도 없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이제 임용환 선생 같은 정도면 이렇게 외부 강사도 있고 어찌됐든 근데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못 봅니다. 그래요? 그럼 출연료라도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들 제가 근데 요즘엔 좀 방송 나오고 기업 강의도 한다 그러니까 뭐 네. 어마어마하게 버는 줄 아는 분은 많으신데 네. 여러분들이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10분의 1이에요. 그 정도구나. 어찌됐든 인문학을 하고 내가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전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굶어 죽는 건 면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들의 다양성이 우리 젊은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나는 역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역사로 내가 진로를 설정해도 얼마든지 평균적인 삶 이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셨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역사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야, 그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너한테 한 달에 월수입 얼마를 보장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 못한다. 다만 너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아니라 네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이거 사학과 졸업하면 직업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라. 딱 네 앞에 보이는 길만이 길이 아닌데 뛰어들어야만 그 길이 보이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뛰어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같은 연배인데 저는 비겁하게 이제 안정된 삶을 아니 선택해요. 무슨 또 그게 왜 비겁합니까? 저는 내 스스로의 내 삶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무슨 왜냐면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았는데 영역이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인데 거기를 뛰어들지 못하고 정말 직업이 안정된 의사라는 직업은 뭐 세상 어디 가도 안정된 직업이니까 좋은 직업이긴 하죠. 예, 좋은 직업, 예, 그 처자식은 편하고 좋은 직업이긴 한데 거기를 살면서 늘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가지 않은 길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다 보니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나같이 이렇게 면허증에 얽매여서 꼼짝도 달싹도 못하는 이런 폭 좁은 삶은 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학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대학원 박사 받고 하면은 일단 학교에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게 이제 꿈이죠. 그렇죠. 근데 교수가 되겠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지. 교수라는 게 옆으로 세기가 참 좋은, 과도하게 세기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한국처럼 교수가 대접받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훅훅 날라가. 그거 꿈꾸고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이다. 방학 있고 뭐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직업으로도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있죠. 네. 나는 이런 학자가 되고 싶은데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연구실이 있어야 돼. 받쳐야 되니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1번하고 2번은 옛날부터 경멸했어요. 3번을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문 아까 뭐 이렇게 대중들한테 가르치자 이런 것도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대중들의 가르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양 과목 할 때부터 어떻게든지 애들한테 이런 지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도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야 설명을 쉽게 해서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일은 밤새고 내가 우리 스타한테 약속 못 지킨 게 하나 했는데 50대까지만 내가 3일 밤새겠다. 50대 끝날 때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다. 밥은 세지 마시고 잠은 좀 주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학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학이 그때부터 좀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정 규제도 많고 자, 흔히 말하는 잡일이 많죠. 네, 교수 사회의 규제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뭐 논문 쓴다고 욕먹고 뭐 그런 정말 규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이게 학교에 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겠구나. 근데 학교에 있어야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동서양사도 봐야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자신이 생겼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대학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때려치자. 대학을 그만둠으로 해서 손해보는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이 세장 속에 붙어서 내가 속 터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사실 생계전선에 쓰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투자하는. 네. 하지만 요즘 보면은 대학에서 그 뺏기는 시간이 그게 더 많아요. 그게 제 후배, 제일 친한 후배 하다가 저랑 너무 잘한. 형이 살면서 제일 잘한 거는 이거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통찰도 역시 역사 공부에서 얻으신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사실은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그러니까 아직 못했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물론 대학에 나왔으니까 지금도 손해보는 거 되게 많아요. 억울한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게 많은데 그 부분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뛰쳐나오는데 그렇죠. 그 자산이 없어요. 이 자산이 있어야 나갈 텐데 내가 자산이 없다 그러면 학교에 기대해야겠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산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데 없는 상태도 무조건 나와 이렇게 나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노력을 해야 돼요. 강제적이든 어쨌든 자기 영역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 눈에 자기 자산이 보여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도권에 묻어 있고 근데 그거 위해서 혼도 많이 났어. 논문 써도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쓰고 내 생각대로 쓰고 그 스타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 학계의 원칙들이 있어.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있죠. 예, 네. 저는 그거를 공부를 안 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안 하던데요.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엔 양보가 없어요. 선생님하고도 싸우고 제가 안 싸우는 것 같지만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가서 집어던지고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언성 높이며 싸우진 않아. 그러나 시킨 대로는 절대 안 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얘기를 묘사할 때 그래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아, 적당히 하세요.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 똑똑하고 일 잘하고 전쟁 잘하는데 직장 상사 임금한테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제가 그거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책에서 묻는 내가 뭐 방송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너는 사장이고 네가 리더면 저런 부하 데리고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너는 못한다가 아니고 네, 얼마나 당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으면 네. 그 노력을 해야지. 똑똑하고 말 안 듣는 그거 다스리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죠.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정말 큰 깨달음이 한 번 온 게 있었는데 가출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냥 예를 들면 어제 뭐 공부 잘한 이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애를 좋아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대놓고 말을 안 듣진 않죠. 근데 되게 좋아하셨대요. 네. 그래서 저놈은 크게 될 놈이라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크게 될 놈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되게 애정을 갖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랄까 당신은 기존 사회의 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가 되게 크게 될 애 같아. 그래서 딴 애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는 특별히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이 신경을 쓰는 게 스타일이 뭐냐면 더 똑바로 앉아라. 수업할 때도 자세 똑바로. 너는 장점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면 너는 더 훌륭한 애가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나를 트레이닝 시켰어요. 혼도 많이 내고.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틀에 맞추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자유인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말을 듣는 척,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전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이러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지. 내면이 안 꺾이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그걸 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걸 꺾어야 저놈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선생님이 없어요. 물론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때도 그건 알았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호락호락 안 꺾이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을 호출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이 얘기하면 분노에 끌어넘쳐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좀 모시고 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아주 특출나거나 아주 말썽쟁이거나. 특출나서는 안 부르죠. 되게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잖아요. 그래도 특출나도 불러요. 그래요? 그 특출나서 부모님이 특출나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 선거에 나가라.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라고 하면 왜 나갈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 경지에 못 가봤어요. 엄청 특출나셨네요. 저는 그 경지에 못 가봤고 하여간 부르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야. 놀래죠 이제. 도대체 담임 선생님이 나를 왜 불러? 부모를 부른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학교 누구 때렸나 보다.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은 이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얘가 크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가 잘 얘가 은근히 속에 반항기가 있다. 이거를 누르지 못하면 얘 큰일 나라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은 똑똑한 놈이 잘못되면 더 큰일 난다. 큰사 붙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네. 관리를 잘하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말씀도 안 피고 말 잘 듣는 애들 속에 엄청난 반항기가 있다. 우리 어머님이 완전 노발대발하신 거지. 이게 우리 집 아들을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들으실 수 그렇게 들리죠. 네. 야, 내가 한 10년 전까지는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쌤 보면 반항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랑 코드가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겠죠. 이게 그 특이하게 독창적이다? 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독창적인 것과 반항기를 구별을 못 하셨던 거예요. 우리 때야 이렇게 규칙을 따르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아, 시킨 대로 해야지 일단 훌륭한 학생이. 근데 규칙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면 네. 이거 이상한 놈이 되죠. 위험하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꼭 뭐 이렇게 입을 풀르고 교복 찢고 다니는 저기 반항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이게 반항기로 몰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괜히 나한테 그랬겠나. 그렇죠.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이걸 포기하거나 사회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후자 쪽으로. 네,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역사책을 봤더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라고 배우 역사를 뭐 있죠. 렘브란트가 뭐 야경 그렸더니 뭐 그날로 그냥 네. 난리 나고 그래서 아 이게 정상적인 길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너는 굉장히 뭐 자질이 없는 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애들이 낙담을 하죠. 그렇죠. 너는 미술에 재능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충격이 오잖아요. 저는 요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찍히는 거에 대해서 절대 충격을 안 받았어요. 원래 그렇고 아무리 훌륭하신 네가 뭔 소리를 하든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었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양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알아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찍히는 거라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보를 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게는 됐는데 고난은 꽤 길었어요. 근데 대중들하고는 호흡이 훨씬 잘 맞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 고난의 길을 겪었죠.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오늘 임영환 선생님 모시고 제가 모셨던 이유는 순전히 저희 사적 저의 뵙고 싶었던 욕심.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사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내 개인의 삶, 뭐 어떤 조직을 끌고 가는 분이면 조직의 리더로서의 선택,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암기할 수 있게 가르쳐 드려요. 내가 통찰하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 암기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 PD한테 연락해서 무슨 수를 써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오늘 자리에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개론,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네, 시간 되실 때 제가 또 모셔서 구체적인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게 이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난중일기에서 분명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원균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사적 감정이 좀 녹아있는 대목들이 꽤 있어요. 앞뒤 맥락 없이 원균을 비판하는 글이 나와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성인 만년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두 분이 무슨 사적으로 인연이 있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볼 때 성인으로 보는 게 제일 나쁘다고 봐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 댓글에도 너 왜 이순신을 성인 취급 안 하냐, 세종대왕을 성인 취급 안 하냐 그러는데 원래 성인의 개념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신에 가까운 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훌륭한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왜 그걸 인간이 아닌 도깨비 취급, 도깨비치면 좀 죄송하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이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은 거지. 그렇죠. 뭐 신이면 뭘 배워? 완벽한 존재니까. 다른데 뭐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배울 거야? 네. 그래서
나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고 그분을 보고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넌 이수인 장군 얘기하면 따라하지 마라. 이분은 성인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뭐 너 별개 흉내 낼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역사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수인 장군의 그 원균 문제는 진짜 복잡한데 기록이 없어서 그렇죠. 원균도 일기가 없고 정말 궁금한 게 이수인 장군이 난중일기 전에는 일기를 안 썼나? 이상하죠. 썼겠죠. 이렇게 쓰신 분이 네. 그게 없어요. 그게. 난중일기에 보면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 쌓인 그러게 연습도 말이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때 하고. 갑자기 쓴 게 분명히 아닌데 왜 없냐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경도 여러 권이 있었는데 4권만 성경을 하고 나머지 다 외경으로 이게 버리듯이 사실 집안에서 편집할 때 좀 뺀 것 같긴 그런 해요.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전쟁 때가 되면은 여기 전쟁에 집중하니까 난중일기가 거의 전쟁 얘기랑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뭘 근데 이제 그 전에야 집에 계셨잖아. 잘려서 직장 잘려서도 여러분 백의종군도 하시고 계셨고 뭐 그러다 보면 서운한 일도 많았을 거고 쓸 일도 많았을 텐데. 어제 갔다가 뭐니까 그런 거 다 쓸 가능성도 솔직히 없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원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리 유튜브에서도 한번 그 얘기 했는데 그거는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균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특히 두만강에서 전쟁 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 어디죠? 그 섬이죠? 시전보락 정부 녹둔도 사건 때문에 이수인 장군이 백의종군을 쫓겨났죠. 그래서 시전보락 원정에 참여를 하는데 맞아요. 그때 원균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같은 부대에 있었을 때 절대로 의견 대립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기존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나요? 둘이 너무 이게 원균도 세긴 세요. 네.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스타일이 강한데 예를 들면 조금 그 적당한 사람이 적당히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수인 장군도 맨 덤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거 보니까 조금 저게 8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지금 백의종군 하고 이러는데 묻지도 않는 거에 나가서 막 이렇게 싸우지는 말아야지 이랬을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원균은 너무 저기 옆으로 새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수인 장군은 못 참지. 한마디 하셨겠죠. 못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성격하고 걸린 게 아니라 병사들이 죽어. 목숨이 걸려 있어요. 목숨이 걸리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말이 되냐고 싸울 사람이거든요. 싸웠을 가능성이 너무 하다고 봐요. 그렇지. 임금한테 대든 사람이 뭐 바로 위에 상사한테는 안 되더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트러블이 나긴 났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야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기록이 그게 너무 아니라,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또 조선시대가 좁아가지고 좁고도 멀어요. 한치근은 또 같은 동네 유성룡 이순신 만나듯이 그렇게 만났어요. 예, 그런데 또 의외로 안 만나본 사람은 안 만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또 알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어디서 만났던 둘이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균이 위고 이순신이 아래였으면 더 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여기 이제 경상우수영, 전라자수영, 삼도수군 통제사 하다 보면 트러블이 안 생겨요. 서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막 경쟁하는 자리가 배치가 됐더라고요. 경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술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뭐 둘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철학이 아예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그 전술적인 생각이 떨어지고 무지막지한 용감한 사람하고 치밀한 사람하고 둘이 만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나마 원균이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글쎄. 근데 이순신 장군도 좀 세긴 세요. 사실 세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 이거 자꾸 성웅 취급을 하니까 뭐 조금만 이상하다고 그래도 막 화를 내는데 맨날 아팠나 봐요. 그게 나중에 보면 아프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궤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배멀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배를 타본 적이 없잖아. 이 배 타고 오래 있으면 되게 몸이 불편하시더라고. 난중 일기의 맥락이 그렇게 또 나와요. 원균도 배 타서도 술을 먹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원균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수인 장군이 그 얘기는 안 해놨는데. 이순신 장군도 나중에 보면 술 먹은 얘기 나오는데. 하여간 원균이 술 취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훈련할 때도 취했다 그러는데 어쩌면 배멀미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술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 그렇죠. 네. 특히 뭔가 좀 몸이 안 좋으면 따뜻하게 해서 한 잔. 그래서
칠천냥 때도 술 마시고 있었다는 게 멀미 때문 아닌가 싶어. 그런 기록 하나 봤어. 원규는 아니고 딴 사람인데 멀미가 심하니까 계속 술을 마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육군 출신들이 이게 사령관이 되니까. 네. 그게 또 문제구나. 네. 무슨 얘기가 옆으로 됐지? 자, 박사님이랑 얘기하면 뭐 저는 솔직한 얘기 밤새도록 얘기해도 저는 즐거운 시간인데 또 다음 약속도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박사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빼고요. 두 가지 질문만 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 좀 알려주세요. 한 권만. 조선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건 없어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그냥 제 책 보세요. 조선 왕조 이야기. 그래서 조선국왕 이야기가 국왕 다 이야기. 못 써서 그런데 네. 2권까지만 봐도 그 뒤 얘기도 뭐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니까 네. 그거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올려보세요. 네. 현 세대의 아니요 저기 역사를 잊은 이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맨 밑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저기 SJY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명언인가요? 라는데. 이게 현실 정치에서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 말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시다. 내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경험을 싹 잊어버려. 없어. 난 내일 지나면 기억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있을까?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경험 중에서 어떤 특정 경험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에만. 경험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특정 어떤 경험에 대한 해답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수학이 싫어진 것이야. 음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은 그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잊은 역사가 어떤 역사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 역사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해답이 올바른 해답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역사, 그 경험이라고 해요. 경험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수학 선생님 잘못 만나서 수학 싫어하게 됐어. 이런 잘못된 답을 평생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있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잊었고 무엇을 안 잊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성찰할 거지.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이런 명제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억은 계승 발전해야 되고 나쁜 역사는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기가 게 내린 결론, 경험 속의 역사의 결론도 계속 바꿀 수 있어야지. 그거를 맹목적으로 쥐고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수렁에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재예요. 소재를 당신이 어떻게 통찰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고민해야지 저 말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좋은 역사에 대한 좋은 관점을 새로 또 일깨워 주신 유명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와 배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0명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고 임영환 선생님이 쓰신 임진왜란 상권입니다. 학원 말고 이 상권. 요거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의 20분들에게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순신 장군의 그냥 사람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역사적인 교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소설같이 쓰여 있어요. 역사서가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읽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